글자 수 제한이 없는 100분짜리 시험. 심지어 글을 예쁘게 쓰는 건 채점 기준의 핵심이 전혀 아니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공언하는 논술시험. 당신이라면 이 거대한 백지 상태의 답안지를 도대체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사실 처음 그 백지를 마주하면 약간 머릿속에 하얘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 언어논술시험이 딱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대학 입시의 한 관문처럼 보이지만요. 네. 그 이면의 평가 기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건 단순히 학생들을 줄 세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그 무질서한 텍스트들은 헤쳐나가는 가장 완벽한 사고력 훈련장에 가깝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할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요약 능력을 넘어서 파편화된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차가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며 궁극적으로 타인을 설득할 자기만의 논리를 어떻게 건축하는지 그 3단계의 비밀을 철저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3단계 사고법은 비단 수험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매일같이 필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수십 장짜리 복잡한 시장 분석 보고서를 단 2줄로 요약해야 할 때도 있죠. 완전요. 스마트폰으로 끝없이 쏟아지는 상반된 뉴스 기사들 속에서 숨겨진 진짜 맥락을 찾아내야 할 때도 바로 이 사고법이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텍스트의 노예가 될 것인가, 논리의 지배자가 될 것인가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 싸움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요약형 문항입니다. A 대 B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직장 회식 메뉴 정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 단계가 명확해지잖아요. 온갖 의견이 난무해서 머리가 아플 때 일단 사람들을 고기파와 해산물파로 딱 기준을 나누면 그때부터 결정의 윤곽이 확 잡히기 시작하죠. 맞아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미션도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서너 개의 복잡한 제시문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단순히 1번 글은 이렇고 2번 글은 저렇다 기계적으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거대한 무질서 속에서 대립하는 두 개의 입장, 즉 A와 B의 전선을 완벽하게 그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전선을 긋는 과정에 출제자가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요? 어떤 식이죠? 표면적으로는 모든 텍스트가 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를 다룬 제시문들을 보면 이 함정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겉으로 대충 훑어 읽으면 네 개의 글 모두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니 우리가 당장 대응해야 한다. 이런 누구나 동의할 법한 착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환경을 지키자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논리의 지배자는 그 화목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가치관의 충돌을 발견해냅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글들은 두 개의 뚜렷한 진영으로 갈라지거든요. 어떻게 갈라지나요? 한쪽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나 첨단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기술 낙관론 혹은 녹색 성장론이죠.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네. 반면 다른 한쪽은 그런 기술 발전에만 의존하는 건 오만이며 환상이라고 일축합니다. 애초에 선진국 중심의 무한한 산업 발전이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니 생태학적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줄여야 한다는 생태주의 혹은 탈성장론의 입장입니다. 성장과 탈성장, 기술 중심과 생태 중심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대립이 숨어 있었네요. 당신이 텍스트의 표면에 속지 않고 이 전선을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군요. 세계화라는 주제를 다룰 때도 똑같은 패턴이 적용되겠어요. 네. 세계화도 피상적으로 보면 다들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현상을 묘사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파헤쳐보면 자유무역이 전 세계적인 부의 파이를 키웠다는 긍정론과 그 이면에서 국가 간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자본에 완전히 종속돼 버렸다는 부정론이 날카롭게 칼을 겨누고 있죠. 결국 1단계 미션은 정보의 숲에서 싸움의 구도를 명확히 그려내는 통찰력이네요. 무질서한 텍스트들에 단 하나의 뚜렷한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요약입니다. 네, 단순히 분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뼈대를 추려내는 작업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철학 담론으로 멋지게 전선을 그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관문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갑자기 차가운 엑셀표나 복잡한 통계 그래프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인문학적인 폼을 잔뜩 잡고 있다가 무미건조한 숫자들을 마주하면 덜컥 당황하기 쉽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갑자기 수학시험으로 변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학적 사유가 차가운 데이터와 만날 때
이 평가형 문항은 어떤 능력을 요구하나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주 차가운 현실의 데이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능력은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프의 숫자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논리적인 문장으로 번역해내는 통역가의 역할이죠. 아, 숫자를 문장으로 번역한다. 네. 이때 앞서 1번 관문에서 고생해서 찾아낸 그 A 대 B의 입장이 바로 이 데이터를 해부하는 날카로운 메스가 됩니다. 방금 다뤘던 기후위기 데이터에 적용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만약 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이 극소수의 선진국에 몰려있다는 그래프와 해수면 상승이나 기상이변 피해는 배출량이 거의 없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쳐보죠. 네. 여기서 하수들은 선진국 수치는 높고 개도국 수치는 낮다. 이렇게 그저 눈에 보이는 선이 오르고 내린 것만 앵무새처럼 읊어대잖아요. 그건 데이터를 읽은 게 아니라 단순히 시력 검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고수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요. 이들은 아까 도출했던 탈성장론이나 불평등 심화의 관점을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융단 폭격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요건해죠? 이 통계 자료는 단순히 기온이 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기술 낙관론이 주장하는 녹색 성장의 환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강력한 증거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첨단 기술은 결국 탄소 배출의 이익을 선진국이 독식하게 만들고 파멸적인 피해는 개도국에 떠넘기는 착취적 구조를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요. 와, 데이터를 완벽한 논리적 서사로 빚어냈네요. 출제자는 수치 뒤에 은폐된 사회적 권력 관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데이터 자체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논리의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특정 주장을 방어하는 무적의 방패가 될 수도 있고 상대의 논리를 부수는 창이 될 수도 있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분기별 매출이 하락했다는 엑셀 데이터를 두고도 마케팅팀은 광고 예산 부족의 증거로 해석하고 개발팀은 영업부서의 역량 부족으로 해석하잖아요. 데이터는 팩트지만 그 팩트를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인 거죠. 해석의 주도권을 쥐는 훈련. 그게 두 번째 관문의 핵심입니다. 자, 요약으로 전선을 긋고 데이터로 무기까지 장착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세 번째 관문, 드디어 당신만의 목소리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저는 이걸 사르트르와 니체를 소환하는 논리의 건축학 단계라고 부르고 싶어요. 멋진 표현이네요. 논술형, 논증형 문항이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나만의 목소리라는 게 그저 내 기분이나 감정을 일기장처럼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철저하게 근거라는 벽돌로 쌓아올린 논리적 결투장에 가깝습니다. 대학 가이드북에 등장한 아주 매력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 이 결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쉬워요. 어떤 사례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정답이 없기로 악명 높은 주제입니다. 한쪽 진영은 작가의 원래 의도, 생애, 시대적 배경이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옹호합니다. 반대편 진영은요? 정반대의 깃발을 듭니다. 작가의 의도 따위는 낡은 권위일 뿐이며 오직 작품을 마주한 독자 개개인의 자유분방한 해석만이 예술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수용자 중심주의를 내세우죠. 팽팽하네요. 당신은 이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선 그 자리를 어떻게 철통같이 방어해내느냐겠죠. 맞습니다. 만약 제가 수용자 중심주의, 즉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방어벽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내 느낌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라고 썼다간 결투장에서 바로 베어버릴 텐데요. 그럴 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날카로웠던 사상가들의 철학적 무기를 당신의 진지로 가져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나 장폴 사르트르가 선언했던 작가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기가 막힌 방어막이 되죠. 아, 작가의 죽음. 작가가 펜을 놓고 글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텍스트에 대한 작가의 통제력은 사망한다는 논리입니다. 오직 텍스트에 개입하고 재해석하는 독자의 주관성을 통해서만 작품은 비로소 완성된다는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채점관이나 상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개념이네요. 실제 모범 답안으로 꼽힌 우수한 사례 중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초인 개념을 논리에 접목시킨 거죠. 니체의 초인이요?
예술 감상의 초인이 어떻게 연결되죠?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기존 사회의 도덕이나 권위에 무기력하게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잖아요. 이 다반은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를 바로 이 초인의 위치로 격상시켰습니다. 아, 작가라는 기존의 낡은 권위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텍스트를 파괴하고 재조립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창조해내는 감상자의 능동성. 그걸 니체의 철학으로 증명해낸 거군요. 네, 감탄이 나오는 통찰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 이름이 생각났다고 해서 맥락 없이 사르트르 만세,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쳐대는 이른바 지식자랑은 자폭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철학자의 사상은 내 주장의 뼈대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건축자재처럼 논리적 맥락 안에 스며들어야지 그 이름 자체가 화려한 간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도구일 뿐이죠. 건물을 올리는 설계도 자체는 오롯이 당신만의 고유한 논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논리의 성을 쌓아 올리는 법을 마스터했으니 이제는 반대로 당신을 가차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오답 노트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네, 채점 간의 혈압을 수직 상승시키는 5가지 치명적 착각이죠. 평가 기준에 명시된 감점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국밥형 억지로 분량 늘리기입니다. 뼈대에 있는 알맹이 없이 비슷한 의미의 화려한 형용사와 부사만 빙의빙 돌려가며 동어 반복으로 글의 부피만 키우는 행위예요. 많은 분들이 글을 길게 쓰면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점수를 더 줄 거라고 착각하시죠? 분량 자체는 평가의 본질이 아닌데 말이죠. 100줄의 아름다운 헛소리보다 차라리 짧고 명료하게 핵심을 찌르는 팩트 폭력 한 줄이 훨씬 더 파괴력 있고 높은 점수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핵심 내용 비켜가기, 즉 동문서답입니다. 출제자가 묻는 질문은 무시한 채 자기가 평소에 외워둔 지식이나 오늘 꼭 써먹고 싶었던 멋진 문장만 잔뜩 늘어놓는 경우죠. 정치인들 토론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장면이네요.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은 아무리 철학적 깊이가 있어도 결국 0점짜리 소음에 불과하죠. 타인의 질문에 귀를 닫은 논리는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 네, 직장에서도 기획서 쓸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사가 던진 질문에 대답해야 하잖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의 함정인 불완전한 답안입니다. 시간 조절 실패 케이스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가 결론도 못 맺고 종이 올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논리는 기승전결의 완결성이 생명입니다. 중간에 논리가 좁은 엉성해 보여도 일단 과감하게 전진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거군요. 화려하지만 문도 닳지 못한 궁전보다 비가 셀지언정 지붕 덮인 오두막이 낫다는 비유가 딱 맞습니다. 지우개보다는 펜을 멈추지 않는 결단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채점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이죠. 맞춤법 틀리거나 악필이면 탈락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겠지만 그건 기본 소양일 뿐이죠. 맞춤법 몇 개 틀렸다고 뛰어난 통찰력이 담긴 합격 답안이 뒤집혀진 않습니다. 대학이나 회사가 진짜 원하는 건 맞춤법 검사기가 아니라 사고력을 가진 뇌잖아요. 맞습니다. 맞춤법 검사나 문법 교정은 요새 AI가 훨씬 잘해주니까요. 인간의 무기는 오직 논리의 단단함과 창의성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치명적 실수는 아까 1번 관문에서 언급했던 개별 제시문 요약의 함정입니다. 가 글은 이런 내용, 나 글은 저런 내용식의 맥락 없는 나열이죠. 출제자가 원하는 건 바닥에 흩어진 구술들을 그냥 주워 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로 깨어 구조적인 목걸이로 완성해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 글을 관통하는 거대한 상위 주제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거군요. 지금까지 대학 논술 시험이라는 구체적인 렌즈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현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 쪼개 전선을 긋고 통계라는 차가운 현실로 검증하며 궁극적으로 타인을 설득할 나만의 결론을 논증해내는 과정. 이게 진짜 정보 과잉 시대의 생존 기술이죠. 네, 수많은 가짜뉴스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면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도발적인 화두를 던져주신다고요? 네, 오늘 살펴본 이 논술의 엄격한 규칙 속에서는 A와 B 입장을 명확히 나누고 한쪽 편에 서서 싸우는 게 좋은 점수를 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진짜 현실 세계는 어떨까요?
기후위기, 빈부격차 같은 거대한 난제들은 완벽하게 무결한 A도 완벽하게 정의로운 B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실은 늘 흑과 백이 뒤섞인 회색지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훈련한 날카로운 이분법적 분석 틀을 디딤돌로 삼아서 대립하는 A와 B의 장점을 융합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3의 대안을 창조해내는 것. 정반합의 철학이네요. 대립을 넘어선 창조적 통합. A와 B의 대립을 명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그 대립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멋진 통찰입니다. 일상 속 논리에 어떻게 적용할지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아침 작성해야 할 기획서 앞에서 막막할 때, 혹은 동료와 사회 이슈로 열띤 논쟁을 벌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3단계 논리 구조를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당신의 시야가 전과는 다르게 한층 더 예리하고 단단해진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